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교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중고등학생은 고학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봄 부담을 감안해서 저학년부터 등교를 합니다. 첫 소식 정혜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정부가 마침내 등교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는 13일 가장 먼저 등교합니다. 20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씩 간격을 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이 어려운 점,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감안해 저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초등 긴급 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시간차 등교와 오전 오후반 운영, 원격 수업 병행 등 구체적인 방법은 각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요구한 등교 여부 선택권에 대해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등교 여부를 어떤 증상이나 기준 없이 선택권을 달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확대하거나 결정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교육부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내 방역에 대한 불안, 2차 감염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급식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애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고 해도 애들이 이제 뭐 놀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벗을 수도 있고.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좀 주의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도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7일 고3 학생들부터 자가 진단을 시작해 의심 증상이 나오면 즉각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데요. 나머지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곧 지급되는데 신청 시작일로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장수웅 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장 씨 통장에 현금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돈 4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죠.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20만 5천 가구는 긴급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283만 가구 세대주 통장에 현금 1조 2,90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때나 수령 후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방역 체계로 바뀌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국내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료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시민들은 병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본인이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옮길까 봐 더 가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기존 국민안심병원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감기 같은 경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와 보건소가 별도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 500개가 먼저 문을 엽니다. 이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형 500개가 추가 신설됩니다.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대합실도 2m 간격으로 앉아있게 해놔요. 대합실 자체도 2-3명 이상 겹치지 않고 서로 한 2-3분 이상 컨택을 안 되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전화 상담과 처방도 활성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의사들이 전화로 진료하는 경우 기존 대면 진료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찰료 30% 수준의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2차 유행이 예견된 만큼 서둘러 의료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합니다.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직접 관람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경기 도중 감독과 선수 등이 대기하는 덕아웃 곳곳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문손잡이와 의자에도 소독제를 뿌려가며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관중석에 쌓인 먼지도 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내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기장 내부뿐만 아니라 식당과 선수 체력 단련실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모두 방역 대상입니다. KBO가 마련한 코로나19 통합 방역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그래서 현장 점검을 왔고요.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3개 구단의 연고지인 서울. 서울시는 이에 따라 KBO와 안전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예컨대 거리두기라든지 또 열 감지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정확히 지키시면 아주 작은 단위의 관객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정상화로 가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당분간 현장 관중 없이 생중계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면 일정 규모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관중 입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안전한 경기 직관 방안 관련 시민 의견을 모아 KBO와 향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희진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전 발표 기준으로 모두 1,801명입니다. 전날보다 8명이 늘었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254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9,000명 이상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되면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 유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099명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 부분을 보면요. 신규 확진자가 모두 다 해외 유입으로 나온 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 이어서 3번째입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사회 감염은 9일째 해외 유입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의 전파가 수그러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사회 감염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요. 해외 유입이 91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감염 지역별로 보면요.
미주 지역에서 감염돼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3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 국가가 29명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추가되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최근 2주 동안 8명으로 전체의 6.3%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됐지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된 사례이죠. 방역당국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 감염 등 지역사회 내에서 또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생활 방역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연일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거론하는 미국이 중국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요. 세계 경제가 더 큰 변동성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생산 공급망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이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 고위공직자, 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해 부채 일부를 무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There are real efforts underway, and some of the discussions have focused on options such as sanctions or canceling on U.S. debt obligations to China. 그런데 무엇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가 중국 내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는 작업이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세계 경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versations certainly involve global supply chains, keeping them running smoothly and getting our economies back to full strength, and thinking about how we restructure these supply chains. 중국 내부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의 반중국 정서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인데 지난달 중국 최고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태로 허약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무역전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는 것이 세계 증시 변동성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토록 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백신 개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개발을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We are very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have a vaccine at the end of the year. By the end of the year, have a vaccine. 미국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시작된 지 한 달째. 실험 대상을 늘려가며 면역 반응 등을 조사하는 단계는 물론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고 추적 관찰하는 3단계까지 관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소 1년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On paper, it's possible. It's whether we can execute around the globe. 백신이 개발돼도 대량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행정부와 보건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개발과 보급 시기는 그동안 개발된 그 어느 백신보다도 빠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빨리 나올 것으로 정말 확신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자신은 생각한 대로 말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And look, we're going to lose anywhere from 75, 80 to 100,000 people. That's a horrible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엔 6, 7만 명일 거라고 했는데 이미 사망자는 6만 8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치료제는 물론 백신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가 미국 대형 소매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백화점을 비롯한 소매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급격히 위축된 소비 심리는 소매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규 투자 중단과 주문 취소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점포 임대료 지불 거부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대형 소매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 중저가 의류업체 제이크루가 현지 시간 4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조 22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변제받는 대신 소유권을 채권자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제이크루는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즐겨 입어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끝내 코로나19 파고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백화점 브랜드 니만 마커스 그리고 JCPenney도 파산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회사 직원 12만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4일부터 68개 지점에서 영업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등급이 투기 종목으로 떨어질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 대형 백화점 콜스는 지난달 한국 의류기업들에 발주했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주문 규모만 1,200억 원 정도.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라 취소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게 콜스 측의 입장입니다. 코어 사이트 리서치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25만 개의 소매업체 매장이 문을 닫았으며 연내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매장이 당초 예상의 2배 정도인 15,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인도에서 살고 있던 5살 한국 어린이가 일본을 거쳐 귀국합니다.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비행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 세 나라가 힘을 모아 조기 귀국을 성사시켰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인도 뉴델리 인근의 한 병원에 5살 한국 어린이가 입원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현지 의료 사정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귀국 항공편을 알아봤지만 코로나19로 정기 운항이 끊긴 상황.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회가 귀국 예정인 교민들에게 연락해 최대한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전세기 마련에 나섰는데 가능한 날짜는 오는 15일이었습니다. 5월 15일이니까 아직 한참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돼서 여러 방편으로 다른 항공도 있는지 다른 방법인지 계속 알아봤고요. 한국 대사관도 나서서 항공편을 수소문한 결과 일본 항공편이 먼저 출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대사관이 급히 협의해 일본행 항공기에 한국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좌석을 마련했고 인도 정부도 이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이 비행기는 한국 어린이를 태우고 인도를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니까 병원에서 수혈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 출국할 때 보니까 컨디션은 꽤 괜찮았어요. 이 어린이는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탄 뒤 어린이날인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해 백혈병 치료에 들어갑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의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4천여 마리의 사육돈사가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양돈장 직원의 신고를 받은 뒤 1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반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샌드위치 판넬 소재로 된 복층 구조의 돈사에서 잔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4분에 북한 황해북도 부근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북서쪽 26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부리를 닮은 새조개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별미지만 해마다 어획량이 급감해서 맛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산란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양식을 통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쫄깃한 식감에 서해안의 별미로 꼽히는 새조개. 한때 천수만에선 흔한 조개였지만 수온 상승과 남획 등으로 이젠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실제 전국 새조개 어획량은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9톤까지 급감했습니다. 6톤, 7톤 정도로 너무나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을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만 높아지고. 이런 새조개를 연중에도 대량 양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해 인공산란으로 어린 새조개를 대량 생산한 데 이어 최근엔 산란 시기를 인위적으로 2달가량 앞당겨 여름철 높은 수온에도 생존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새조개가 5월 달에 산란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온도하고 먹이를 조절을 해서 산란 시기를 앞당겨서 고수온이 되기 전에 더 많은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이 생존하게 하는 기술인 겁니다. 또 산란기를 늦춰 가을에 방류하면 고수온기를 피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화한 지 6개월 된 어린 새조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런 어린 새조개를 연중 어느 때나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구소 측은 어린 새조개의 생존율을 더 높여 새조개 자원을 회복하고 양식장에서의 대량 생산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상하이의 랜드마크 동방명주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절 연휴를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 노동절 연휴 문을 연 상하이 동방명주. 이곳은 높이 259m, 아래 전망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유리 바닥이 있는 전망대인데요. 특수 제작된 유리 바닥은 1제곱미터당 무게만 3톤이 넘습니다. 동방명주 측은 실내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관람객 입장을 제한했는데요. 관람객 수를 예년의 10분의 1로 줄여 예전 같으면 대기하고 올라가는 데만 4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연휴에는 10분 만에 전망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입장권 예약제를 시행해 비접촉으로 입장권을 사도록 했습니다. 입장 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 37.3도를 넘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의 또 다른 명소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상하이 해양수족관은 올 노동절 연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박과 관광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쇄된 라스베이거스. 모든 카지노가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은 사라졌고 침묵만 흐르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많은 차들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카지노에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르셀라처럼 많은 주민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카지노에서 넉넉한 월급을 받는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We're talking that this is worse because at that time at least we had some occupancy within the hotels. 하지만 당국은 섣부르게 카지노 문을 빨리 열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발생하면 라스베이거스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 중에 요양병원과 양로원도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글라트베크에 있는 한 양로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환자들을 보살피는 데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커다란 위험 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 간호사들에게 정부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일제 근무자에게는 1회에 걸쳐 한국 돈 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시간제 근무자에게는 135만 원, 견습생에게는 120만 원, 기타 종사자에게도 67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Hier gut angelegtes Geld, weil es eben diejenigen erreicht, die jeden Tag hart arbeiten. Aber ich würde mir wünschen, dass es auch wahrgenommen wird.
보너스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조 3,450억 원 정도. 이 가운데 3분의 2는 간병보험에서, 나머지는 주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현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간토 지방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구급차로 후송되는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해 이곳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일본 의료 현장. 의료진들은 매 순간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환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난 순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의료 붕괴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이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10mm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기 입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여름에 들어선다는 의미죠. 하지만 오늘은 비가 오면서 성급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2도, 대구가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남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 지역은 비가 올 때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오늘 비 소식과 함께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았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청주, 대전이 22도, 광주가 23, 안동과 대구가 21도로 오늘은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더웠던 어제와는 달리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 정도로 일겠고 남해상은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아지면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7도, 모레는 26도, 글피는 25도로 초여름의 기준인 25도를 넘어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금요일에 제주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